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관리센터의 권호선 지점장입니다. 이제 5월이 돼서 참 따뜻하고 지출이 많은 달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방송 녹음 날이 공교롭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오늘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허팀장님 오늘은 홀로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황섭 팀장입니다. 5월은 참 휴일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스튜디오 옮기는 이것 때문에 스터디가 스튜디오죠. 예,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오늘 좀 루즈하네, 루즈. 기분이 좀 처져서 그런가? 날씨는 너무 좋은데. 예. 스튜디오가 예, 여기가 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기존에는 좀 부스였는데 여기 아직 이쪽 스튜디오가 완전히 되질 않으셔서 여기가 노래하시는 분들, 가수분들 녹음실에서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있어서 막 마이크 있고 막 악기 있고 기타 서 있고 되게 어색한데요. 그러네, 좀 색다르네요, 오늘 여기는. 전 녹음실 가수분들 하는 걸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해놓은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다락방에 와가지고 서근서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처지시더라도 애청자님들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한 두 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사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장인들 여윳돈 1억 원 굴리기,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탑픽이 돈이 있어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 시중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은행 예적금에 들어가고 있던 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재테크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시장에 쏠리고 있다는 점. 네, 저희는 상담하면서도 몸으로 느끼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거 보니까 정말 저금리라는 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럼요. 전 산업 구조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기 예적금을 안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은행에 예금 넣을 때 저 보관료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원금을 딱 까면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실제로 저쪽 유럽에서는 보관료 내고 있죠. 실질금리가 아니라 표면금리인 그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보관료 내라는 소리죠. 그렇죠. 1억 넣으면은 한 10만 원 띄고 입금해 놓고 1년 뒤에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해지했다 다시 넣으면 또 띄고. 네. 얼마 전에 이게 아마 은행의 예탁금 보관소 있죠.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라든가 비자금 그것 때문에 뭐 H 아시죠? 홍준표, 이거는 뭐 기사가 된 거니까 말씀드려도 네. 뭐 크게 저거된 문제는 아니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부각되는 게 은행에서 뭘 넣어도 상관없는 보관소 있죠? 네네. 네, 거기에 현금도 넣어놓고 뭐 계약서도 넣어놓고 금도 넣어놓고, 요거는 거기에 그게 불법 자금이던 뭐 횡령 자금이던, 그러니까 횡령 자금이 불법 자금이지만 이런 것들 뭐 신경 쓸 수가 없다,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개인 금고인데 그거 프라이버시인데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고 우리 또 전직 대통령들께서 계좌 설정했다는 스위스는, 그래서 금리를 안 주더라도 계좌의 출처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이것 때문인지 돈을 받고 있네요. 마이너스 0.25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스위스의 계좌를 설정하고선 하면은 자기 원금에서 그 비용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야, 이제는 진짜 개인 금고, 프라이 금고 네. 하는 사업도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은행만 개인 금고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개인이 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근데 개인은 더 위험률이 있으니까 은행에 하겠죠. 뭐 은행 금고가 안전하긴 하니까.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니 그냥 우리가 예치해두는 은행의 자금조차 이제 근거에 넣어놓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기사를 몇 개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돈, 특히 저희들이 매번 얘기한 예적금 만기된 거, 은행 가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증권사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해봤어요. 뭐 NH투자증권은
주식형 펀드 20, 해외 주식형 25%, 해외 지수 연계형 ELS 20%, 해외 채권 10%, 국내 채권 ELB 25%.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연수익률을 뭐 변동성 포함해가지고 6에서 6.4% 정도 보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KDB 대우증권은 주식형 펀드 30%, 채권형 펀드 33%, 부동산 등 대안투자 8%, CMA나 환매 조건 RP 여기에 29%. 이 정도로 투자해서 기대 수익률은 연 5%. 투자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전에 참 이런 기사를 저도 잘 안 봤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잘 안 봤는데 요즘에 이런 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그래도 좀 뭐 언론사 중에서는 시대에 좀 경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매일경제신문에서 국내 이제 5대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윳돈이라든가 목돈을 모아놨는데 이제는 어디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예적금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일반 온라인에 게시한 일반적인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이제 KDB 대우증권을 볼게요. 여기 뭐 저희 회사 전략적 제휴가 돼 있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뭐 주식 부분은 국내 주식의 7%, 해외 주식의 23%인데 펀드를 한 3개 정도 추천하네요.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그리고 한국밸류 10년 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고, 채권은 국내 채권에는 9%, 해외 채권 24%, 교보 중장기 우량채 채권 펀드나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나믹 채권, 그리고 투자, 그러니까 대안 상품 이런 거 원자재나 인프라에 한 4%씩. 블록로골드 강업주 펀드 추천했네요. 저는 이 펀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펀드 개요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릴 텐데, 청취자님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꾸준하고 좀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의 펀드니까요. 그리고 기타로는 뭐 RP나 CMA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제시하는 거 보면 벌써 3개, 5개, 7개, 8개, 9개 상품을 한 번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투자 전략팀 팀장이면 허팀장이 보기에 네. 뭐 이렇게 분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가는 건지, 뭐 위임 투자를 하는 게 나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이걸 쭉 둘러봤더니 국내에 5개 대표적인 증권사에 아예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이 여윳돈 1억 정도, 물론 그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여윳돈을 2년에서 3년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가정했을 예, 때 대략적으로 은행 금리가 지금 정기금 금리가 실질 금리로는 한 1.4 정도 돼요. 지금 1.6이니까 이쪽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각 증권사들이 뭐 NH투자증권은 연 6%에서 6.4%, 그다음에 이제 KDB 증권에서는 약 5%, 그다음에 뭐 타 증권사들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뭐 삼성증권도 6%, 6.5% 정도. 참 신기하네. 저희들도 부르짖는 수익률 6에서 7% 정도를.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글로벌 침체고 국내 역시 장기간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실질 물가 상승률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재가 오래 오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뭐 자식 관련된 교육비 상승률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높잖아요. 교육비가 한 10%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생활비가 너무 네. 올라요. 이제 그쵸. 자산의 상승 속도도 너무 늘어졌고, 예. 비용이 너무 많은데 비용이. 그래서 국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이 크다고 해서 아마 그 기준치를 좀 변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뭐 모든 그거를 이제 차치해 두고 4에서 5% 정도의 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저는 4에서 5% 정도의 그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그걸 약간 웃도는, 왜냐,
여태까지 투자 시장의 그 리스크라든가 요것 그쵸.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선을 5에서 6% 정도로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그리고 저는 좀 사담으로 예. 예전에 이렇게 6, 7%면 사실 그냥 은행 가면 됐었어요. 그럼요. 그냥 3년도 아니에요. 그냥 1, 2년짜리 적금 넣어도 좋고 뭐 이렇게 시즌 때 뭐 입학기라든가 뭐 이렇게 5월 달 되면은 뭐 특판 이래가 7, 8% 했는데 예. 야, 이제 이거를 하느라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대한 투자, 뭐 광업 투자 이런 것까지 살펴야 되는 예. 시대네요. 물론 수익률이 다 차이가 있죠. 여기 투자되는 걸 보면 각 증권사들의 성격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우선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 자체를 국내 주식을 20%고 해외 주식을 25%예요. 그 다음에 KDB 대우증권은 국내 주식이 7%, 해외 주식이 23%.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무려 국내 주식 40, 해외 주식 10%. 삼성증권은 국내 주식.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각 증권사에 강점 있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럼 증권사별로 좀 약간은 설명을 예. 해주시는 게.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NH투자증권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투자증권하고 이제 농협 거의 그냥 한 20위권 밖에 그 농협 증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합쳐지면서 NH투자증권으로 됐는데, 맞아요.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우선 우투가 증권적으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건 홍보는 아닙니다. 규모라든가 지금 운영의 그 인프라를 봤을 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삼성증권 정도가 우리나라 이제 빅3예요. 그러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그 운영팀이라든가 이게 뭐 1970년대서부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서 체계를 잡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점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국내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투자도 그렇고요. 삼성은 가장 높네. 45%를 그렇죠. 생각을 하네요. 예. 그리고 대신증권. 그래서 국내 주식에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일반 대중한테 높은 데는 한국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이 오히려 높습니다. 규모는 뭐 대우증권이나 그다음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 가장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국내 주식에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국투자증권하고 대신증권이 마케팅을 잘했어요. 뉴스 광고에도요. 너무나 잘 돼 있고 우선 한국투자증권 계좌 그다음에 뭐 잘 아시지만 뭐 키움닷컴 이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증권사라서 그런데 한국투자증권 계좌는 은행에서 설정하라고 막 하고 나와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파트인 국내 주식이라든가 이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고 포트에서도 그 비중이 좀 다른 증권사보다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지금 NH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의 인프라가 좀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옥티브 뭐 해가지고 뭐 전 세계 옥토퍼스 뭐 문어발식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발굴한다. 그런 부분을 해서 여기 포지션을 보니 그 NH투자증권하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쪽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부분 쪽의 포지션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특히 삼성증권은 내부적으로 이제 큰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포지션들을 뭐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의 리스크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정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무래도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정보는 더 빨라서 그쪽에 대응이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춘천하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관련 삼성 뭐 우량주라든가 뭐 이런 비중들도 주식 비중에 좀 높아져 있고 어쨌든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에서 각 증권사는 자산 배분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물론 뭐 시장 상황이 뭐 3에서 6개월 동안 배당주가 엄청 좋으면 거기서 수익률이 뭐 20, 30%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예. 지난달에만 한국 배당주의 모든 제가 지금 포트의 벤치마킹을 보니까 6% 이상의 6에서 7% 정도 났거든요. 한 달 사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게 연이율인데 그런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변동폭이 큰 만큼 또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배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어떠냐 이게, 네. 이게 우리가 이거 메인 제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1억 현금이 있다. 네. 좀 안전성 있게 여기서 이제 모든 회사들이 제시하는 한 5에서 6.5% 네.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주식, 채권, 뭐 펀드, 대안 투자를 이제 자산 배분을 해서 좀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켜서 수익을 그렇죠. 내자. 예. 이건데 뭐 이런 투자 방법이 괜찮은 건가요? 이게 전통적으로 투자 포트를 이용한 그 모델 포트폴리오 방식이라고 이건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각 증권사들이 기본적으로 채권을 깔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보니까 각각 많은 곳은 한 30% 정도. 그러니까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30에서 40%를 기본적으로 안정 그 투자 자산으로 깔고 한 30, 40% 정도는 그렇죠. 안전 자산으로 가져가고. 네. 이런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같이 추세 상승이라고 하는 장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떨어질 때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해외 주식의 포지션이 높아요.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삼성증권하고는 높고요. 지금 포지션을 보니까 NH투자증권하고 대우증권은 특히 대우증권은 국내 주식을 7%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네요. 네, 해외 주식을 주식이네. 채권도 해외를 예, 많이 그래서- 돌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증권사의 인프라라든가 자신들의 강점이 좀 보여진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안전 자산 한 30, 40% 하고 그러니까 위험 여기서- 자산은 뭐 그쵸. 해외나 국내 주식형으로. 예, 여기 보니까 30에서 40%를 채권으로 우선 배분. 그러니까 5에서 7%의 포트폴리오를 짜면요. 기본적으로 안정의 채권 부분을 25에서 한 35를 기본적으로 깝니다. 여기서 지금 채권 금리가 한 2% 정도 나오니까 요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0%를 이제 각 증권사마다 강점이 있는 뭐 국내 주식을 20% 넣고 해외 주식을 30% 넣는다. 이거는 좀 개발적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요즘은 또 다른 것들도 꽤 넣어요. 워낙 지금 유가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가 곡물 같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저가를 한 5년에서 7년 동안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이제 대안 투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대안 투자 부분도 각 증권사에서 어느 정도 다 비중을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해외 주식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펀드로 묶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포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지수형의 금융 상품들을 또 일부 포지션 한 20% 정도를 넣는 그런 포트를 넣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는요. 자산 배분의 기본적인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요. 보통 펀드 안에서 혹은 랩 어카운트 안에서 자산 분배를 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는 하진 않는데 요거는 일반 직장인들이 기존에 이제 정기 예금이나 요거 안정적으로 갔던 분들한테 내재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 그 파생 상품 중에서 위험도 떨어지는 ELS나 ELB라든가 채권도 ELB도 넣고 그 다음에 네. 지수형인 부분도 보니까 ELS 같은 경우를 많이 넣었네요. 그리고 대체 투자 부분도 뭐 여러 가지 그 광업주 펀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묶어가지고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이 방법은 아마 이제 증권사들이 일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그 안정자산을 추구했던 고객층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트로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네요. 근데 저도 이게 좀 말씀하신 거 쭉 적어봤는데 네.
한 442 나오네요. 442. 네. 또 너무 복잡하면 또 기억이 안 그렇죠. 나니까 442. 채권의 4, 주식의 4, 대체 투자 2. 예, 그 정도 되네요. 네. 뭐 안전자산 쪽, 그러니까 이게 채권 투자일 수도 있고 네. 채권 펀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해외 채권일 수도 있고 국내 그렇죠. 채권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한 40% 넣고 네, 그러면 여기서 안정자산이 한 2.0, 1.5에서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험자산이라고 분리되는 주식, 해외 주식형 펀드든 예, 뭐든 뭐 네. 국내 주식 그렇죠. 그다음 뭐 파생 상품도 네. 위험한 거에 한 40%. 네, 이게 한 10% 보는 거죠. 요걸로 이제 한 안에서, 10% 네, 수익을 10% 내는 보는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채권 같은 걸로 예. 1.5에서 많게는 2%까지 그렇죠. 보고 예. 여기에서 10%를 10% 보고 보고 대한투자에서 한 3에서 5% 보는 3에서 거죠. 5%. 근데 그런데 대한투자는 뛸 수도 있으니까 이게 10%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토탈 평균을 내면 네. 아까 그 증권사에서 제시한 연 6%에서 6.5, 예, 6.5. 6.5에서 7% 보수적으로는 정도. 5%에서 6.5, 한 7%까지의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네. 근데 이게 다는데 이제 채권 같은 거는 채권형 펀드나 네. 뭐 좀 목돈 있으면 1, 2천만 원에서 채권을 좀 매입해 놓으면 좋긴 한데 이제 이 투자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문제예요. 그렇죠. 개별 주식 네. 매매할 수 있는 거, 개별 주식 ETF 뭐 이런 것들은 수익은 좋긴 해요. 근데 저도 원체 상담이 많고 고객님들 만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 것도 아니고 고객님 것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제 거 스스로를 열어보기도 바빠요. 근데 일반 분들도 저희 고객님들도 일하느라 바쁘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계속 그 HTS 열어놓고 계속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그게 참 제가 제 본업이 그거라서 하지만 그 주변에서 그러죠. 그거 맨날 보고 있으면 머리 안 아프냐고. 근데 예,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에서는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부분들을 특히나 그거 딱 보면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지수가요. 지수가 한 3%가 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 한 오전장에요? 20분 만에 갭상승이라고 해가지고 위로 고점을 찍으면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아래로 그 매도 부분으로 하는 폭을 계산해 봤더니 한 1.5에서 2%가 움직여요. 근데 지금 시중금리가 우리나라의 전체 그 코스닥 지수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추정형 파생 상품이 그거에 연동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상승하더니만 바로 아래로 그 하락하는데 위아래 폭이 한 2%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해외 펀드에 편입돼 있는 차이나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2%, 3% 빠져요. 그러니까요. 네. 영국도 그렇고 그게 하루인데 연으로 하면 365%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변동폭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기 예금이라든가 안정자산만 했던 사람들은 가슴이 덜컥 아니 2, 3% 정도밖에 수익이 1년에 안 나는데 하루에 내가 3% 손실을 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하락과 동시에 떨어지더라도 이게 가장 그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초반에 얘기한 네. 금리 지금 저금리 1% 때문에 우리 생활 패턴 모든 게 알고 계시든지 모르고 계시든지 사회 전반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채권 투자나 대안 투자는 좀 편안하게 네. 어느 정도 편안한 것도 아니죠. 그래도 3, 4개월에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투자 자산 아까 442에서 가운데 4 가운데 게 문제죠. 예. 이걸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은 뭐 6% 7% 이상 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은 또 못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대한투자나 채권에서 예. 좀 마감을 예. 해주니까 예. 그래도 한 6%는 갈 수 있어 생각을 하고 가는 건데 핵심은 가운데 있는 사를 어떻게 잘 한다는 건데 주식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주식은 하지만 이게 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옳거니 하고 사면 제 주식은 떨어지고 고객님한테 권해드리면 그건 잘 올라요. 예, 심지어 지금 전체적으로도 지금 채권하고 위험자산 주식 관련된 부분 포트랑 대안투자를 넣듯이 이 가운데 부분을 또 어떻게 위험 배분을 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런 질문들을 저도 이쪽 그 동정업계 사람들을 보면 좀 위험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 인기 요즘 굉장히 많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거요? 요즘 뭐 TV 경제 방송이나 하도 저금리니까 그런 네. 프로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SBC, MBC인가에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마치 K-팝 스타처럼 주식 경연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경연을 하지? 추려가지고 와. 그게 한 저번 달서부터 마치 그 K-팝 스타라든가 뭐 슈퍼스타 K처럼 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수익률 포트를 짜가지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봐야겠는데 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 뭐 전업 투자자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도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젊은 뭐 회사원도 나오고 해가지고 증권맨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이 일반인들이요. 나와서 경연하는 거예요? 예. 우와. 증권맨들이 하는 거는 그 저기 경제 방송 TV에 주식 관련 그 프로그램에 있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짜주 상담해 주는 네. 거 옛날부터 많았고. 그건 쉽게 얘기해서 경제 TV의 예능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게 있어요. 일반인이 나와서. 예, 일반인들도 나오고, 예. 거의 이제 하시다 보면 제 고수도 나오시고 하겠네. 그 평가위원이 메리츠 종금 사장이에요. 존 킴인가?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분인데, 쓰시네. 거기 핵심도 결론적으로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주식은 쉽게 얘기해서 저도 수익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단기간의 차익을 노리면서 했을 때는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을 투기적인 접근으로 아니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좀 찾으셔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이 그 상황에선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된 시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너무 복잡하긴 해요. 그렇죠. 아니 저희들도 이제 상담하면서 설명 자체가 힘든데 혼자서 직접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참 이제 투자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기쁜데 항상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작년 말에 제가 이 뭐 마지막 프로에 한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못했는데 오늘은 저한테 그런 많은 시간이 좀 할애가 돼서 예를 들어 제가 12월 처음에 방송할 때 유가 부분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유가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하락점을 찍고선 실제적으로 1월에서 지금 5월이 됐는데 에너지 화학주가 지금 한 4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데요. 시대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을 하면요. 여기는 일반 직장인 대중으로 연 수익률을 5에서 6% 맞는 포트지만 가운데 40%를 투자하는 이 부분에서 수익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수익 전문가를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급등중만 막 찍어대는 그런 주식 전문가들이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핫한 것만. 네. 그러면은 제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세미나라든가 방송 보고 안 샀어. 그런데 들었던 게 상승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삽니다. 늦었죠, 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 상승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급등주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게 퍼지는 순간 이제 차익 매물 나오고 하면 그 오른 만큼 하락합니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추럴 엔터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한 두 번 맞으면 반토막 나는 거는 뭐 한 3, 4일 기다리면은 반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치주라든가 여기에 지금 제시된 내용들을 보니까 배당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한 네네. 1, 2년 동안 지긋하게 하신다는 부분으로 진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위험자산을 뭐 전문가를 통해서 배분만 잘 하시고 나 2, 3개월 동안에 막 30% 50%
이런 식으로 뭐 모든 게 확률인데 그렇게 네. 계속 접근을 하다 보면 조금의 충격에 흔들리고 손절하게 되고 아니면 그런 주식만 그런 위험 자산만 찾아다니다면 리스크 부분이 많아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그리고 442 앞에 그렇죠. 사채권 뒤에 대한투자 20도 일을 그래서 넣는 예. 거죠. 이 이거를 증권사에선. 투자자산 가운데 있는 40%그 투자자산의 수익률만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채권과 대한투자의 전체 금액의 수익률을 보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분들이 주식 계좌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났니 예, 안 났니. 예. 하지만 대한투자가들은 방어를 왜 나오는 거니까. 왜 60%를 이렇게 포트에 넣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조정도 들어가고 떨어진 마이너스가 보였을 그렇죠. 때 나머지 부분에서 전체 수익률이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는 것 때문에 일반 이런 직장인들한테 심리적인 안도감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제가 포트를 설정했어요. 혹은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거를 이렇게 4대 2로 했는데 가운데 4가 내가 들어간 시점이 좀 안 좋다든가 네. 아니면 그 자산 배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위험자산 40% 포지션에서 예를 들어 한 10% 손실이 났다. 네. 그때 요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식이나 위험자산을 많이 했던 분하고요. 네. 보수적으로 이제 정기예금을 비롯한 안정 채권 투자만 했던 사람들하고의 완전 반응이 다릅니다. 아 맞아요. 예. 그 감내한다 그러나요? 그쵸. 그 감내 예. 정도가 확연히 예. 틀리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한 5% 예적금 금리일 때도 이분들은 위험자산에 안 들어오신 거죠.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문제점인 위험자산의 40%를 어떻게 배분해 주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내가 5%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요. 지금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각 증권사에서 내놓으라는 팀장들 다 모으고 리서치 센터 취합해 가지고 나온 포트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반기 조합해서 전망에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채권 처음에 이제 442 계속 이제 이걸로 말씀드리기 편하겠네요. 처음에 나온 그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은 뭐 펀드를 하시든 채권 하시든지 고르기가 너무 쉬워요. 평이하니까. 대한 투자 자체도 2, 3년 보고 가시면 뭐 대부분 실물 투자 뭐 이런 거니까 괜찮은데 가운데 이제 40% 주식 이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게 진짜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그럼 가운데 거만 제가 주로 하는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 가운데 이제 주식 주식처. 관련된 NH 같은 경우는 코리아 S 플러스 코리아. 예, S 플러스 코리아 예. 뭐라고 쓴 거예요? 7이 두 개던가? 지금 요쪽을 보니까요. 어떤 부분들이 보이냐면 정책적으로 지금 배당주 쪽에 국내 주식형에 많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고배당 슈러더 유로증권 요것도 그렇고 쉽게 설명을 들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더 쉬운 표현으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네.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미국도 0.2고 일본도 제로 금리인데 그 사람들은 정기예금 안 맡기면은 자금을 어디다 맡길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요게 대견되는 비율을 제가 해드립니다. 채권은 이자율이라는 부분이 있고 채권도 채권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올해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주식에 대견되는 부분은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뭐 리스크 부분에 채권 가격이 연동돼 있는 거고 채권 이자율하고 연동된 게 지금 요 펀드군 중에 막 배당주 있죠. 배당률이에요. 배당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서는 하이힐드 펀드라든가 이게 다 채권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조금 낮지만은 채권 수익률이 높고 뭐 이런 걸 합쳐진 곳.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서 회사채 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여기서 40% 포지션이 있는데 채권 수익률이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 중에 배당을 5% 6% 해주는 회사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기예금이라든가 채권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그건 쿠폰이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배당을 받는 배당을 받는 부분도 3%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배당률이 전체가 한 1.65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네. 높은 회사들은 5%, 6%, 심지어 10% 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네. 이 증권사에 여기에는 그런 회사는 포함이 안 돼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정 자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채권 중에 배당주 각 증권사에서 지금 한 반 이상 포지션을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중에 이제 무슨 배당주 그쵸. 펀드 예. 제일 이게 유명했던 게 이게 신형 고배당. 예. 그래서 뭐 연금 펀드 구성원에서도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한국별년 10년 배당 투자 펀드가 꽤 많이 증권사에서 추천을 하고 저도 있네요. 그 주식형 중에 배당주 펀드 작년 연말에 하도 이제 금리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연초되면 배당되니까 배당주 펀드가 있고 깜빡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가요. 근데 투자 전략 자체도 지금 시대 상황하고 배당주 펀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배당이 꽃도 안 폈어요. 활성화가 안 돼 있긴 이제 하지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명 말하는 채권 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올해 1년에 지금 예적금 금리가 1.64막 이렇대요. 그럼 실질 금리가 1.4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배당을 안 주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회사. 그렇죠. 너무 안. 그게 한 1.8도 안 되는데 그거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거 살리겠다고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서 배당하면 배당 많이 해라, 돈 풀어라, 뭐 이래가지고 무슨 환류제, 배당 환류제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배당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배당주 펀드들은 배당하는 주식의 배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가만 보면 배당하는 회사 치고 안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죠. 영업이익이 났으니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재무적으로 탄탄하니까 배당을 하는 거니까 우량주 안전한 회사에 배당까지 주고 시세 차익까지 본다. 괜찮은 투자예요. 배당주 그렇죠. 펀드는. 예. 네, 그리고 다음에 대우증권이 보니까 아까 읽어드렸군요.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그 다음에 이스트 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한국밸류 10년. 이 한국밸류 10년 배당 투자. 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요 세 개를 추천을 하네요. 대우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지금 우선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우가 좀 해외 주식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좀 높았고요. 보니까 좀 보수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에 지금 하나 넣었죠. 네. 글로벌 증권 하나 넣고, 예. 차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3개월 만에 40% 올랐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잠깐 걸은 저번 달에 지준을 내렸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기준금리 또 내렸습니다. 끝이 어딜까요? 이 친구들은. 네. 이쪽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벌써 1년이 됐는데 작년 초부터 저는 차이나 펀드를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좀 많은 그 수익을 좀 본 케이스인데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할까 평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시한 건데 내가 현실적으로 돈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NH투자증권에 KB스타 재팬 펀드를 좀 넣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 작년하고 재작년 해가지고 굉장히 물론 2000년 초반에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 정도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해서 는 것 같고요. 재팬은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동안 글로벌 침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우에선 거길 넣은 것 같고 이쪽은 시장이 좀 많이 싸졌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즉각 반응하는 증권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는 작년에 그렇게 피크를 쳤던 화장품 엔터테이너 한국 지금 그쵸. 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레저 그 다음에 아예 해외 주식은 유럽하고 일본 양적 하나를 더 한다 이거죠. 그렇게 넣고 삼성은 보면 이스트 스프링 코리아 그리고 하나 토탈
이건 뭐예요? 토탈 일드 펀드? 네, 토탈 일드 펀드. 그리고 슈레더. 요렇게 세 개를 추천하네요. 네. 이게 또 전반적으로 딱 보니까 유럽이 3월부터 양적 완화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내년까지 지금 3월서부터 해서 18개월 동안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한 48% 정도 본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 증권사에서 유럽 쪽을 많이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는 작년 말서부터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이나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네. 지금은 그러면 유럽 쪽하고 중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개 보네요. 네. 대신증권은 근데 조금 신기하네요. 국내에는 이제 경기 민간주, 해외 쪽에는 하나글로벌 헬스 요쪽, 그다음에 차이나 쪽 보네요. 그쵸. 반반이네요. 유럽하고 네, 차이나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지금 보고들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위험자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요런 부분이 좀 참조가 될 거예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하실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급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희가 증권사에서 네. 이 신문사에서 매경에서 요청을 한 상황에서 증권사에서 제시한 포트지, 또 내가 이번 달 정기예금이 끝나 다음 달 끝나 제가 정확히 객장 찾아가시면 또 내용이 바뀌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거랑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위험자산 쪽은 지금 변동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제가 지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 급등을 해서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 때문에 또 경제 부양책을 쓴다고 중국에서 얘기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하시는 부분은 말 그대로 타이밍입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상승장에서도 조정이 들어와야 그때 매수를 하셔서 지수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 혹은 그걸 추정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에 진입하시는 그러한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안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들어간 시점이 뭐 오버슈팅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장이 너무 좋아서 너도 나도 막 뛰어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신다면 조정폭만큼 리스크를 또 안게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식 위험자산은 뭐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참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펀드 얘기를 많이 해드렸네요. 이 펀드를 꼭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트렌드가 이거고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시장이 변할 것 같다. 니 좀 참조를 하시고, 또 새로운 또 주식형 위험자산을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고, 그리고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여기 예?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랑 대우증권이 이런 직장인들이 이런 것들을 문의를 많이 하신다는 걸 토대로 이 투자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증권사에서 뭐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 네네.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에 문의를 많이 해주신다면 필요하신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파트, 뭐 예를 들어 여기처럼 5에서 6%의 수익군에 대한 그 투자 전략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연 10% 이상을 추구하는 뭐 세칭 말한 중소형 스몰캡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운영해 주십시오. 그럼 그런 부분도 세미나를 좀 마련을 하고, 나는 도저히 이런 거는 힘들다, 나 리스크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러신다면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형 금융상품 위주로도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는지 요렇게 좀 기획을 해서 뭐 여기에 보여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5에서 6%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 안전 구조가 이 구조잖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뭐 442 채권, 뭐 위험자산, 뭐 대체투자 요 부분을 비롯해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위인 뭐 6에서 한 12% 사이, 그다음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그거를 시대에 맞게 기획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한국재무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문의를 올리셔도 되고 메일이나 전화 가능하시고요. 뭐 간단하게 하시려면 저희 팟캐스트 듣고 계시면 여기다 댓글에 뭐 연락을 부탁한다 정도, 이메일 정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식 얘기하시니까 또 우리 허관순 팀장님이 하얀 침이 입가에, 예. 아, 입으로는 또 그 요즘에 매스컴에 나온 보험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고요. 5월달 지출이 많은 달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지출이죠. 그렇죠. 5월달에 쓰는 돈이 가장 행복할 거예요. 예.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 지인들 도움을 많이 받은 또 우리 스승님들한테도 좋은 날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 방송의 타이틀이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5월 같은 많은 지출이 있고 행복한 지출을 쓸 수 있는 자금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가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 맞는 그 경제 채널의 그 일익을 담당하는 방송이 되도록 좀 이제 구체적인 기획하에 좀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시켜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훈훈한 우리 허 팀장님의 마지막 인사로 드리고 다음 팟캐스트를 기약하면서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